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그럴까 수치스러운 사건은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1896년이죠. 10월 8일 1895년 10월 8일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이라고도 하죠. 그때 일본 공사관이 여기 주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와 있던 일본 낭인, 깡패라고 보면 되겠죠. 낭민 깡패. 그리고 한국군 훈련대라고 했습니다. 훈련대가 가담을 하고,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까지 가세해서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쿠데타 미수인데, 여기에 민비가 경복궁에서 일본 깡패들 손에, 일본군 손에 참살을 당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게 겁을 집어먹은 고종은 옆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그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자들, 여기 와 있던 일본군 소수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그리고 한국군 훈련대, 한국군, 그리고 대원군까지 끼어가지고 한 300명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복궁을 지키던 한국군들은 이 일본 군이 담을 타고, 광화문 담을 타고 넘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비참하죠. 교전에서 최후까지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바티칸을 사수하다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모라고 불렸던 이 민비, 나중에 명성황후로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추정됩니다만은, 이분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했습니다. 이것은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요동반도를 차지를 했는데 삼국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삼국 간섭이라 하면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빼앗은 요동 땅을 청나라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이 고종도 이게 친일파, 이 일본세가 약화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내각에서 친일파를 몰아내고 친러파 그리고 이 민씨 집안을 중용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일종의 쿠데타를 한 겁니다. 쿠데타를 한 직후에 고종을 협박을 해가지고 김홍집 친일파 내각을 임명을 하죠. 그러다가 곧 아관파천 해가지고 왕이 러시아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니까 김홍집 등을 역적으로 지목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자 김홍집은 군중한테 맞아 죽고, 거기 몇 사람은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이때 훈련대장으로서 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범선, 시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훌륭한 육종학자, 우장춘 씨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우범선이 이 일본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민비 시해 사건에 관련이 됐습니다. 거의 주모자급이죠. 이 사람이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1896년 1월에 서울에 처자식을 다 남겨놓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히로시마에 있는 구레시라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소 민씨 집안을 들락하면서 벼슬도 좀 하고 했던 고영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영건이가 일본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국모를 죽인 원수를, 우범선을
잡겠다고 따라가서 드디어 1903년 11월 24일에 그러니까 우범선이 망명한 지 7년 됐습니다. 1903년 11월 24일에 구례에서 이 우범선을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곧 일본 경찰에 그 공범부와 함께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니까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나중에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 이 무기로 감형되니까 감형되는 과정에서 고종이 상당히 일본 측에 작용을 합니다. 감형을 해달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한테는 송환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영근이가 일본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약 한 6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관직도 좀 하다가 뭐 바로 한일 합병이 되는 바람에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이 고종에 충성을 하면서 일종의 그 능참봉 역할이라고 그럽니까? 능참봉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종이 또 히로부미한테 이 고영근을 선처하고 곧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은 고영근이가 자수를 하면서 자신이 뭘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적괴 참살 복국 모수를 했다. 적의 괴수를 죽이고 나라의 어머니를 죽인 데 대한 복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고종으로서도 상당히 속으로는 좀 고맙게 생각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고종은 참 망해가는 나라의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왕후도 지키지 못하고 왕후가 죽으니까 또 일본 이 쿠데타 세력에 압박을 해가지고 왕후를 아주 격하하는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런 조칙을 내리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가서 이 나라가 말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그나마 하나 고영근이란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게 보냈는지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애매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냈다고 봐야죠. 보내가지고 우범선 그 반역자를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사형될 사람을 징역형으로 줄여가지고 한 징역형 6년 살다가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대우를 잘해줬다. 나름대로 복수를 한 겁니다. 고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복수를 한 겁니다. 자,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제가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가 국립극장에서 박정희를 향해서 총탄이 빗나가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이른바 8.15 사건이죠. 유경수 여사가 피살됐습니다. 이 문세광이는 원래 제1 소속이었는데 그 전해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을 보고는 갑자기 반한 인사로 돌았습니다. 반한 인사로 도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조총련의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김호룡이라는 자가 문세광이를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반한 인사로 만들면서 결국은 북한의 공작원으로 부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김호룡이가 문세광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코치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만경봉호를 타고 온 북한 공작원과 그 배에서 만나게 합니다. 거기서 북한 공작원이
문세광이한테 암살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 배우는 문세광의 뒤를 조종한 자는 김호룡이고 김호룡이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범이 김호룡이라는 자입니다. 김호룡이라는 자. 김호룡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문세광이를 붙들었을 때, 현장에서 붙들었죠. 붙들었을 때 이 김호룡, 문세광이를 신문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김기춘 당시의 검사였습니다. 정보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였습니다. 이분이 문세광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이렇게 보니까 문세광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자백은 아주 투명하게 잘 합니다. 조총련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검사가 김기춘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호룡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1973년 11월 11일 홍콩 여행 중에 권총을 구입하라는 명령과 함께 김호룡으로부터 50만 년을 받았습니다. 1974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밤 10시쯤에 박정희의 암살은 8.15 기념식 행사 때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관여하고 있는 김대중 구출위원회 등 모든 조직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도쿄 아다치에 있는 아카후도 병원에 가와카미 유지란 이름으로 입원하라. 입원비는 조총련이 담당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문세광이가 자백을 합니다. 문세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974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김호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김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경봉호에 탄 적이 있는가? 문세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1974년 5월 3일 밤 10시쯤 김호룡의 지시로 1시간가량 승선하였습니다. 만경봉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문세광이 답합니다. 배의 식당에서 47살가량의 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술술 불었습니다. 이 문세광은 범행에 선 이 권총은 일본 경찰서 파출소에서 훔친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훔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파출소 총기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배후 조종자인 김호룡의 이름도 이제 한국 언론의 수사 보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김호룡이가 일본은 간첩죄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일본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호룡이를 간첩죄로 일본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호룡이가 8월 18일 오후에 배우 인물로 지목된 김호룡이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세광과 나는 조선신보를 배포하던 중 그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났다. 거사자금이나 암살 지령 내린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뗐습니다. 그런데 문세광의 증언대로 일본 파출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권총이 하나 없어진 게 밝혀짐으로써 문세광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일본과 한국은 아주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73년에 우리 정보부에서 보낸 특공대가 김대중 씨를 납치해가지고 용군호라는 배에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이 반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주로 정보부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보부가 남의 나라의 땅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해서 정보부, 박정희 정권, 한국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가 몇 달이나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반한 분위기 속에서 제일동포 출신이던 이 청년 문세광이가 반한 쪽으로 돌고 그 과정에서 조총련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북한 정권과 연계돼가지고 암살자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암살자로 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인물이 김호룡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한국 정보부에 유감이 많은데 이 문세광 사건을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되니까 1년 전에 받았던 수모를 이제 되갚아주는 일종의 사보타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협조를 해도 일본에서 무시를 해버려요. 전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 협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다방에 문세광이가 미키코라는 여자를 만났다는 다방이 오사카 어느 지역에 있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일본 경찰에 요구하면 일본 경찰에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없다.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로 보내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김호룡에 대한 수사를 일본은 하지 않습니다. 문세광을 뒤에서 조종한 정말 이 사건,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의 주범인 김호룡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걸로 끝났는데 말하자면 민비시해와 같은 종류의 일종의 공모시해예요. 그럼 김호룡이라는 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나라의 원수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부분 이스라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인 블랙 september 검은 9월단 단원들을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라면 김호룡을 정리했어야 그게 국가죠. 복수를 해야죠. 복수. 어떻게 김호룡을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은 막강한 정보부도 있고 뭐 정보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복수할 방법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도 자객을 보내가지고 우범설을 죽였어요. 그 힘없는 고종도 했습니다. 우리 정보부, 우리 국가기관은 뭘 했느냐?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호룡이라는 사람은 2012년 현재입니다.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2012년 현재 아직도 오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웅산 사건을 저질러서 한국의 엘리트 17명을 죽인 김정일에 대해서도 보복을 못했습니다. 김현희, 김승희를 시켜서 115명을 죽인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자에 대한 폭격도, 그 부대에 대한 폭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경수 여사를 죽인 문세광의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못하고 살도록 만들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냐? 복수를 할 줄 모르는, 응징을 할 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 그러나 망해가면서도 고종은 나름대로의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그 조선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새 국정원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난도질 당하는 이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이스라엘을 모사드 같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모사드가 이스라엘 적을 죽이고 납치하고 하는 이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의 내각, 군,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언론, 정치권이 발가벗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사정이 다르죠. 그러나 과거에 정보부, 안기부는 강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국가의 악역을 맡아가지고 국가의 적에 대해서
복수하고 응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국정원을 동네북 삼아서 이렇게 발가벗기는 일은 차마 못했을 것이다.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정보기관이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민비시의 사건과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그 뒤에 있었던 한쪽은 복수를 했고 한쪽은 복수를 하지 못한 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때로는 암살도 하고 전쟁도 하고 납치도 합니다.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국가는 국민들한테 사형을 선고해가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떤 조직이 할 수 없는 법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선포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사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국가 스스로 그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